후반전에 포든이랑 로드리가 교체로 출장을 했죠. 많은 플레잉 타임을 소화한 건 아닌데 이 선수들이 그래도 나란히 후반전에 유효 슈팅을 하나씩 기록을 해줬어요. 조금 더 빨리 나와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아쉬운 생각도 조금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드리 이야기는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많이 뛰지는 못했지만은 한 25분 이제 루즈 타임까지 한 30분 정도 뛴 것 같은데 정말 좋은 패스들을 연결을 시켜줬고 볼 리커버리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과 공간 장악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줬죠. 도쿠한테 정말 멋있는 패스를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어요. 근데 도쿠가 너무 허무하게 이 찬스들을 날려버리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서 로드리가 다시 공을 잡았을 때 도쿠를 쳐다본 상황에서 도쿠랑 눈이 마주쳐요. 로드리가 바로 외면을 해버립니다. 이게 아무렇지 않은 디테일인데 이런 리딩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미세한 차이가 경기를 가를 수 있고 이 팀의 경기력을 보다 더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래서 도쿠의 시선을 외면한 다음에 한번 한번 훑어보더니 정면에 있는 레인드로스를 바라봐요. 그 상황에서는 레인드로스가 가장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레인드로스한테 공을 연결해줬는데 레인드로스가 이 선수도 어느 정도 탐욕이 있는 선수고 골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선수라서 당연히 이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할 줄 알았는데 뭐 숨도 안 쉬고 그냥 도쿠한테 줘버리더라고.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졌나봐.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전까지 수많은 공격 찬스를 본인이 이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인지도 모르겠지. 아무튼 또 도쿠한테 연결시켜줘서 도쿠는 또 이거를 또 턴오버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을 연출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로드리는 정말 대단한 선수다라고 느끼는 게 여기 그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후반전에도 세 번째 골을 좀 넣어보고 싶었다라고 인터뷰를 했듯이 좀 공격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로드리가 등장한 이후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토트넘이 싹 다 라인을 내려요. 그러니까 토트넘 측이 싹 다 라인을 내려서 이제 수비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와 이게 로드리의 영향력이 이 정도구나. 로드리가 정말 위협적인 선수이니까 토마스 프랭크라는 이 정말 대단한 토트넘의 감독이 전술적인 지시를 다르게 이렇게 내렸구나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포인트죠. 로드리의 대단함을. 물론 이제 뭐 경기 시간이 많이 남진 않은 상황이긴 했습니다만은. 자, 뭐 아무튼 뭐 로드리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제 퍼포먼스에 대해서. 펩이 어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그저 사소한 것들이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거 책 참 재밌습니다. 섬세해요. 이 작가 자체가 필체가 정말 섬세해요. 책 정말 재밌어. 펩이 이 책을 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약간 좀 동질감 느꼈습니다. 아무튼 수년간 우리는 엄청나게 강도 높은 훈련들을 해오면서 체력을 길렀다. 지난 경기들에서 보여줬듯이 에너지 레벨의 문제는 아니었다. 체력이 가장 어려운 것이었는데 체력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태킹 서드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충분할 만큼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걸 무산시켰다라는 거죠. 세밀함이 부족해서 그저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사소한 것들을 놓쳤고 이게 패배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님들 어제 맨시티 선수들의 그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형님들 아세요? 토트넘전에서 맨시티 선수들의 평균 나이는 24세 326일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였냐면은 프리미어리그 창단 이후 맨시티의 역대 두 번째로 어린 평균 나이였다고 해요. 이게 좀 약간 공교로운 기록인데 그 1위가 10-11 시즌 9라운드 그 아스날을 맞이한 그 홈 경기였거든요. 이때가 이제 그 24세 257일로 가장 어린 베스트 11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참 공교롭게도 0-3으로 패배를 하게 돼요. 재밌는 기록이죠. 아무튼지간에 그 압박감을 견뎌내지 못했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래서 경험이다. 경험이 좀 부족했다라고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쉬운 패스를 너무 많이 성공시키지 못했다. 두 번째 실점도 간단한 패스 미스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를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 상대의 강한 피지컬을 알고 있었어야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다 그렇죠. 어태킹 서드에서 찬스를 만드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고 체력을 높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어려운 걸 다 잘했는데 쉬운 것들을 못했다. 왜? 사소한 것들을 놓쳤다. 왜? 섬세하지 못했으니까. 어려운 걸 다 하면서 쉬운 걸 왜 못하냐.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어려서 그런 거다라고도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울브스전 이후에 난 이제 한 경기 끝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으며 지금은 두 번째 경기가 끝났을 뿐이다 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1라운드 끝났을 때도 약간 뽕이 찼었잖아요. 나도 좀 약간 반성하긴 했어요. 이제 1라운드 끝났는데 와 우리 이제 믿으셔도 됩니다 라는 컨텐츠를 진짜 너무 뻔뻔하게도 저도 올려서 이게 너무 부끄러워. 사실 그 컨텐츠를 올린 것도. 아무튼 지금 이제 두 번째 경기가 끝나서 좀 너무 의기소침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달력이 되게 중요해요. 이적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냈다. 디아스를 영입하면서 이제 맨시티가 가장 위험했었던 가장 위태로웠었던 포지션을 너무나 훌륭하게 이제 메웠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입할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본 뒤에 마무리되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영입에 대해서 열려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뭐 방출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뭐 골키퍼, 그러니까 돈나룸마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돈나룸마 플러스 알파로 호드리구를 이제 뭐 영입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루머도 있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뭐 공격진에 대한 보강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 라이트백에 대한 논의도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은 어제 만약에 그 누네스가 리크루이스보다 조금 더 좋은 대안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펩이, 그러면 당연하게도 리크루이스는 누네스랑 교체가 됐을 거예요. 근데 펩은 교체하지 않았죠. 왜? 리크루이스나 누네스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였을 거다라고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 라이트윙 포워드를 보강하고자 한다라면은 그래도 누네스가 공격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선수니까 이 선수를 일단 올려 쓰는 한이 있더라도 라이트백은 좀 영입을 했으면 좋겠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심스럽게요. 자, 그리고 경기 후에 토마스 프랭크 토트넘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력이 정말 자랑스럽다. 맨시티가 우위를 점할수록 선수들이 집중해줬다. 상대가 강할수록 강해졌다라는 거죠. 집중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토트넘 선수들의 위닝 멘탈리티가 정말 뛰어났죠. 후반전은 세 번째 골을 넣어보자는 마인드로 경기에 임했으며 상대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선수들은 공격적이었으며 계속해서 공격적이었던 강한 멘탈이 좋았다. 맨시티 뭐 있냐? 쫄지마. 일단 해보자. 들이받아 보자. 우리 이기고 있잖아. 한 골 먹혀도 되잖아. 라는 약간 좀 마초남 같은 전술을 어제 보여줬었죠. 이 전술이 프리미어리그 공홈에서 그 칼럼을 쓰는 알렉스 캐블이라는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프랭크식의 하이브리드 풋볼, 그 잉글랜드에서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풋볼은 일단 롱볼 기반이다라는 뜻입니다. 롱볼 기반에서 좀 어느 정도 개량한 전술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하이브리드 풋볼. 그러니까 여기서 프랭크식의 하이브리드 풋볼, 이 타이밍 롱패스라는 게 뭐냐면은 후방에서 슛패스로 이렇게 볼 운반을 하다가 상대 수비수가 참을성을 잃고 어느 정도 전진을 하게 되면 그 타이밍에 빠르게 이제 롱패스로 트랜지션을 하는, 그래서 역습을 시도하는 이런 전술을 프랭크식 하이브리드 풋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절묘하게 통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펩은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맨시티는 그 팀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빈틈을 이제 프랭크가 잘 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의 로라 헌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경기만에 상상력이 결여된 처참한 패스로 일관하는 팀이 되었다. 너무 세죠? 선을 좀 약간 넘는 것 같아요. 트래포드의 실수는 최악까지는 아니었지만 승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거 두 번째 그거는 좀 너무 뼈아프긴 했어요. 정말 뼈아프긴 했어요. 로메로는 홀란드와 상대하며 엄청나게 용감했다 라고 또 코멘트를 했어요. 가이디언의 제이미 잭슨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시티는 엉망진창이었다. 이 가이디언 진짜, 이 새끼들 진짜. 트래포드가 마르무시에게 50야드짜리 멋진 패스를 선물해 주었을 때 마르무시는 미끄러졌고 그 순간 펩은 역겹다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뒤돌아섰다. 그거 좀 너무 아쉬웠어요. 트래포드가 중거리 패스를 센터서클 인근에 있는 마르무시에게 중거리 패스를 되게 낮고 빠르게 이제 전달해 줬었죠. 물론 이제 강도가 강하긴 했지만은 이 선수가 터치 이후에 돌아서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선수가 미끄러져 버려요. 속공으로 연결이 되었었더라면은 울브스전에서 나왔었던 레인더러스와 오스카밥이 보여줬었던 그런 속공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미끄러지면서 이 찬스가 완전히 무마되어 버리죠. 좀 약간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어제 마르무시는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어요. 펩은 선수들의 유창한 다소 과장된 모습 대신에 소소하고 작은 기회를 성공시켜주길 바랬지만 그 모습은 토트넘에게서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얘기죠 이거는요. 뭐 어떻게 뭐 이겨낼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이니까 말이죠. 알렉스 캡을 코멘트를 뭐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은 레인더러스와 셰르키는 라인 돌파를 할 줄 아는 러너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셰르키의 뭐 활동량이라든지 뭐 스프린트 수치 뭐 이런 게 실제와는 다르게 되게 괴담 수준으로 내려치기 당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했었죠. 근데 리옹 시절에 이 스탯들을 보면은 팀 내에서 뭐 세 번째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선수였고 스프린트도 제법 많이 치는 선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 돌파를 할 줄 아는 러너들이다. 그 중에 하나가 셰르키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셰르키의 뭐 활동량이나 뭐 스프린트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들은 맨시티의 늘어진 경기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선수들이었으며 달라진 접근 방식을 투영한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펩은 너무 급격한 변화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기 충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번 경기 결과로 인해서 다시 보수적인 지금처럼 이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이 펩의 새로운 모습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은 예전에 약간 루즈한 늘어지는 이제 전술이 다 읽혀버린 이런 전술 카드를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우려 섞인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지 않겠죠? 지금 수석 코치부터 뭐 전혀 그런 스탠스가 아니니까. 그리고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2골 이상의 점수차로 패배한 경기가 6번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3번이 토트넘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시즌에는 0대4로 패배했죠.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에서 토트넘전 평점을 매겼는데 트래포드가 뭐 당연하게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첫 번째 실점도 많이 아쉽긴 했지만서도 정말 치명적으로 작용했었던 거는 여기 스카이 스포츠의 로라원터가 언급했었던 것처럼 정말 치명적으로 작용했었던 거는 이제 트래포드의 두 번째 실책 패스 미스였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제 가장 낮은 이제 평점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우리 생각과 비슷한데 이제 디아스를 5점 준 게 약간 눈에 보이죠. 이건 아무래도 이제 첫 골 실점에서의 그 상황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내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좀 약간 가혹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스톤스와 디아스를 거의 동일하게 이제 평점을 매겨줬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약간 가혹한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셰르키, 마르무시, 홀란드, 루이스 이렇게 루이스의 뭐 아인누리는 뭐 교체돼서 나갔지만서도 어쨌든 이런 선수들에게 이제 평점 5점을 줬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게 니코 곤잘레스, 레인더러스, 오스카바, 스톤스 이렇게 됩니다. 인정할 만하죠. 열심히 한 선수들이니까. 그리고 BBC는 평점을 맨시티 선수들한테 3점에서 4점대를 줬어요. 나 이거 좀 잘못 본 거 아니야 싶었는데 토트넘 선수들한테는 8점대를 줬는데 맨시티 선수들한테는 3에서 4점대를 줍니다. 이 소수점까지 가요. 뭐 4.12, 뭐 3.89 막 이런 식으로. 아, 좀 치사하더라고. 아무튼 좀 많이 아쉬운 경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유명인사들의 코멘트가 빠졌죠. 왠지 아세요? 유명인사들은 다들 경기 시작 전에 맨시티가 당연히 크게 이길 거다라고들 이제 코멘트를 했거든. 근데 이렇게 졌잖아. 너무나 어이없게 졌잖아. 이 사람들 다 빤스런 치고 도망가서 좀 약간 유명인사들 앨런 시어러라든지 제이미 레드넴, 뭐 로이킨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냥 빤스런 치고 도망갔다 보시면 돼요. 캐러거까지 해가지고.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쉬운 경기였고 너무 좀 약간 양상이 좀 속상하기도 했었죠. 찬스를 살리기만 했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아무튼 뭐 패배 이야기처럼 이제 2라운드 끝났을 뿐이니까 다음 라운드 또 좋은 경기력을 펼쳐주기를 좀 기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이럴 때 꼭 일주일에 한 경기씩 하지.